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예, 제목 보신 것처럼 당신을 바로 똑똑하게 만들어줄 5가지 질문입니다. 요 이야기의 출처는 저랑 고 작가님이 로크미디어에서 출간한 똑똑하게 생존하기에서 나온 얘기고, 이 책은 진짜 울트라 명저입니다. 제가 뭐 책 많이 읽어봤고 또 저희가 많이 내긴 했었는데 예. 이 노벨상 수상 3명이서 동시에 추천하는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3명이 2분은 경제학상이고 1분은 물리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분야를 또, 왜냐면 보통 이제 같은 필드에서 일하시니까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왜냐면 잘 아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필드에서 추천한 것도 처음 본 것 저자분도 같아요. 대단한 교수분이시긴 한데 더 대단한 분들에게 추천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수준 높은 질문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정말 쉬운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 저도 속았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솔직히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 속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 6가지인데 하나는 마지막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5가지로 줄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하기 쉽게 구조를 짜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불공평한 비교를 조심하고 있는가예요. 불공평한 비교. 아주 말이 어렵죠 벌써.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항 검색대에서 쓰는 바구니에 화장실보다 세균이 더 많다. 이런 말 저도 들었어요. 어디서 우리는 이건 한 1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 사업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뭐였냐면은 PC방 키보드가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 저는 그래서 이걸 사업 아이템을 냈었어요, 실제로. 네, 잘 들어보세요. 2018년 9월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이와 유사한 헤드라인을 내걸었는데, 이는 공항의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하느라 고생한 청결에 강박관념이 있는 이들이 느끼던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별로 솔직하지 못하다.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나 손에 묻은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만 조사했다. 보안 검색대 바구니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화장실 변기보다 많이 묻어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기에 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으며 변기를 손으로 만지는 일도 별로 없다. 변기의 변자에는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연구진이 집계한 세균과 종류가 다를 뿐이다. 공항 검색대 바구니는 감기와 독감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헤드라인과 변기 그림을 함께 보여주는 건 충격 가치를 얻기 위해 불공평한 비교를 하는 것이다. 바구니에는 변기보다 세균이 많은 게 아니라 바구니에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 세균 종류가 더 많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서 의심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다니까요. PC방, 우리는 완전 다른 걸로 PC방 키보드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PC방 뭐 혹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PC방 키보드에 마치 오물이 묻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주식에서도 그럴 거고, 그렇죠. 정치 선거운동에서도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의심해 보면 바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얘도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되게 고급진 예가 많은데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많아서 좀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도시 범죄 관련해서도 나오고. 이것도 저 또 속은 거 나옵니다. 또 속은 거 나옵니다. 고 작가님도 속았던 거 이거는요. 왜냐면은 2번째는 너무 좋거나 너무 나빠서 도저히 사실일 것 같지 않은 걸 의심해 받는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막 뉴스에 막 뭐가 바뀝니다. 세상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의심해 봤냐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걸 심지어 비판까지 했었고, 내가 바보 멍충이였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랑 고 작가님은 이거 갖고 좀 토론을 했었어요, 실제로요. 뭐냐면은 2017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여행과 이민을 제한하는 1년의 정책을 시행했다. 트럼프의 정책은 고등교육을 비롯해 미국 생활에 많은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 2017년 3월 MBC 뉴스는 트위터를 통해 조사 결과 유학생들의 지원이 거의 40%나 감소했다라며 정책 변화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거를 안 깐 지식인이 우리나라에서 없을 정도였어요. 저랑 고 작가님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막 미국이 어떤 나라냐고 이민자의 나라, 개척자의 나라인데 그걸 막는 건 미국의 정신을 죽이는 거라고 우리도 이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트럼프는 그럴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좀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 텐데 이 원리도 얘기할 텐데 이 출처를 따라가 본 거예요. 이 출처를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최근 미국 대학 등록 입학처 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학교 가운데 거의 40%는 올해 중국, 인도, 특히 중동에서 오는 유학생들 지원이 줄었다고 답했다. 교육자, 신입생 모집관, 학교 관계자들은 해외 유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더는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관계자들은 이민과 여행 금지령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인용해서 MBC 뉴스가 트윗에 쏜 건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학교 가운데 40%가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여기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잠깐 이 기사는 트윗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트윗에서는 전체 유학생 지원이 4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전체 학교 가운데 40%에서 지원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지원자랑 학교랑은 틀린 건데 이거 너무 많이 틀린 건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의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바뀐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이들 학교의 신입생 지원율이 조금 줄었고 결과적으로 유학생 지원자 수도 전체적으로 아주 약간 감소했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벌써 트윗과 그것이 전하는 뉴스의 기사 사이에 차이가 드러났다. 하지만 어느 쪽이 옳은가? 트윗인가 뉴스인가? 그걸 알아내려면 계속 파헤쳐야 한다. 이 기사는 미국 대학 등록 입학처 협회의 뉴스 단신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약간의 검색을 통해서 MBC 기사가 나오기 11일 전 게재된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매우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 가운데 39%는 유학생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이게 코미디야. 증가한 대학도 35%나 됐다. 종합해보면 이건 뉴스가 아니라 통계적 잡음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맞아요. 줄어든 게 39%가 있는데 늘어난 게 35%가 있으니까 똔똔 친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서 물론 거기도 뭐 절대 숫자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단 퍼센트만 봤을 때는 그냥 비등비등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요. 숫자 자체가 40%도 줄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만약에 이걸 진짜 말하고 싶어 합쳐서 두 개를 합쳤을 때 종합적으로 4%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감소 안 한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마치 줄어든 학교가 40%처럼 말했고 39%니까 그게 학생 수로 둔갑하면서 어때요? 전체 학생이 40%는 안 온 거예요. 유학생 여러분 미국은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미국은 그 그러니까 해외 입학생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그 실제 수익도 어마어마한데 인적 자원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인데 이게 40%나 빠졌다는 건 미국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도 안 나고 유학생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 실제로는 이게 학교의 퍼센테이잖아요. 네. 그럼 학교마다 증가한 숫자와 줄어든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또 깊게 파헤쳐 보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헛소리였다. 이 내용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한 그냥 거죠. 뭐 MBC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방송사 중에 하나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방송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40% 여러분? 학교가 지원자가 줄었는데 지원자의 40%가 줄었다고 바뀌었으니까. 아니 이거를 안 깐 지식인이 페북에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릿수를 생각했는가.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스케일적 사고입니다. 요것도 너무 리마커블해요. 벌써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하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권위 있어 보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 글의 제목은 매년 9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말 끔찍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거 보면은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태평양 거기 어디 지역에 가보면은 쓰레기 섬이라는 게 있을 정도예요. 쓰레기가 그 이제
물의 흐름에 모이는 지점인데 음. 실제로 어마어마해요. 무슨 땅같이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이런 것까지 보면은 큰일 났다. 디스토피아 보는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 교수님도 이걸 또 말해요. 어, 이거에 어. 대해서. 지구상에는 현재 80억 명 미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매년 평균 1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90억 톤, 그래. 근데 매년 90억 톤을 인구로 나눠봤더니,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 1톤. 내가 1톤 이상 버리고 있나? 어마어마한 1톤, 양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다. 사실 역사를 통틀어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이 약 80억 톤 정도이고 이것들을 전부의 바다로 버려지지도 않는다. 그냥 교수님이 찾아본 거예요. 매년 90억 톤 버려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럼 1톤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통계 자료를 안 그런 것 찾아보니까 같은데 하고. 80억 톤이 역대까지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총량이에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플라스틱 만든 지 꽤 됐는데 그 총합이 80억 톤이랑 매년 90억 톤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연간 90억 톤이라는 수치는 분명 잘못됐다. 정확한 수치는 얼마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최근 매년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보고했다. 벌써 1000배 차이에요, 여러분. 1000배 차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분명 생태학적 재해다. 이 교수님이 되게 똑똑해요. 이런 거 하면 또 이거 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봐 이렇게 또 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규모를 1000배로 부풀리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환경적 정보 소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그 실수가 의도적이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우편물 제작 과정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100만 대신 10억을 입력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 이제 미국은 밀리언 빌리언 하니까 이제 그 찍기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 교수님이. 왜냐하면 요런 거 하면은 거봐 이 환경주의자들 사기꾼일 줄 알았어. 요런 말 또 걱정하셔서 뒤에 사조까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뭐 가입자가 몇 명이나 예, 어느 나라 사용자 몇 명이나 이런 거 그 인구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너무 우리가 자주 얘기한 얘기. 확증 평양을 피하고 있는가? 요거는 뭐 저희가 너무 자주 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증 평양이란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에 주목해 그걸 믿거나 남과 공유하는 경향이다. 어떤 주장이 세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고 거짓일지도 모른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을 줄어든다. 확증 평양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은 사회학자 닐 포스트먼이 어느 때건 당신이 맞서 싸워야 하는 헛소리의 주요 원천은 당신 자신이다. 그렇죠. 라고 한 말과 들어맞는다. 확증 평양은 저희가 너무 많이 언급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고약가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는 예. 거니까. 근데 여기에 책에 보면 중간에 알고리즘 나오거든요. 예. 그 알고리즘이 그걸 부추기긴 하죠. 여러분께서 그러네. 보고 싶은 것만 유튜브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면은 확증 편향의 어떤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원래 이 챕터의 1번이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도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뒤로 뺀 거예요.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왜 저희가 뒤로 뺐냐? 이제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참을성이 많을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왜 옆에서 계속 좋은 게 뜨고 있고 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추상적이어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뒤로 뺐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를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5번째 질문인데 정보의 출처에 의문을 품어라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MBC 뉴스 같은 게 이거를 적용한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 MBC 뉴스에서 뭐라고 해서 유학생 수가 40%나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캐보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직접 캐보니까 조금 와전되고 한 번은 막 조금 호도되고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일단 여기서 정보의 출처에 의심을 품는 3가지 단계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아는가? 이 사람이 내게 팔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기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팔려는 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표.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목적도 있어요. 예. 그럼 저희가 여기서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똑똑하게 생존하기가 명저라 그랬어요. 의심해야죠.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랑 고 작가님이에요. 우리를 쭉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서 1단계는 걸른 사람은 통과했다고 칠게요. 그럼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아는가? 일단 저희는 이거를 꼼꼼하게 2번씩 읽었습니다. 예? 2번씩 읽었고 그러면 여전히 근데 그거는 저는 1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의견 말고 이 사람들 어떤 이거 근거를 갖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거를 군 리즈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항상 아마존 평점이랑 군 리즈 평점이랑 같이 말해드리는 게 아마존이 한 0.3에서 0.5가 높아요. 네. 높아요. 좀 더 대중적이죠. 왜냐면은 아마존은 좀 대중적이고 군 리즈는 좀 독서 광들이 와서 리뷰를 남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 리즈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냐면은 이 독서 이 사람이 몇 개의 리뷰를 남겼는지도 그것까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군 리즈에서도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평점이 4.11이거든요.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의심해봐야 돼. 그럼 4.1이면 진짜 다 옳은 건가? 예를 들어 그러면 5점짜리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이팅이 몇 개인지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왜? 그래서 평균 회귀가 일어났나? 왜? 5점 2개를 받았다고 칠게요. 5점 하나를 받았다고 칠게요. 누가 거기다가 1점 때려버리면 어떻게 다음 거에? 심지어 이 책이 좋아도 노이즈 때문에 3점밖에 안 그렇죠.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레이팅이 1000번이 넘었는데 4.11을 넘는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예요. 청권 자체도 많지도 않아. 네. 청권 자체가 많지도 않고 제가 이 첫 리뷰를 어떤 분이 너무 꼼꼼하게 무슨 웬만한 보고서처럼 쓰신 분이 있어서 그분 리뷰가 추천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네? 클릭을 해보니까 뭐예요? 1000몇 건 리뷰하신 분이에요. 완전 독서강. 그 다음에 이 군 리즈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책 그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1번 리뷰자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자가 빌 게이츠 아저씨예요. 군 리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주관적으로도 정량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이 책이 좋은 거에서 2단계를 통과할게요. 그럼 이제 3단계. 이 사람들이 내게 팔려는 건 무엇인가? 책이죠. 책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뉴스에 크게 났던 게 뭐냐면은 교보문고가 유통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점들이 교보문고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왜 힘드냐? 그거예요. 이제 그거 뭐 반품도 책이 망가지면은 다 반품시키고 힘들죠. 우리도 그거 많이 받는 엄청나다니까 반품량이. 왜? 왜냐면 교보문고는 그거를 통해서 얻는 이득도 있거든요. 교보문고는 얻는 이득도 있어요. 거기 카페에서도 뭐 매출도 날 거고 책 아닌 것도 왜냐면 오프라인 트래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 여러분 서점 갈 때 이렇게 보시면 책 그냥 서점 이렇게 둘러보고 책 안 사서 나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근데 저희는 여태까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돈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취준생. 그다음에 뭐 실직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점에서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좀 코로나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져서 의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서점이. 근데 쪼그려고 앉아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책이 보시다 보면은 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망가져요. 그럼 그 손해를 교보문고가 떠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떠안는 거예요. 저는 또 교보문고도 교보문고 나름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물류를 다뤄야 되니까. 그렇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품이 저희한테 와요. 괜찮다니까요. 그 다음에 좀 지금 당장 안 보셔도 돼요. 도서관에 나중에. 이제 도서관에도 들어올 거고. 네? 도서관에도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기조로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팔려는 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댓글을 많이 봐요. 이 새끼는 책팔이네. 그럼 제가 책팔이지. 아니 책 파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뭐 라면팔이는 잘못된 거고, 뭐 구두팔이는 잘못된 거고, 뭐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차팔인데, 앨런 머스크는 차팔이고, 뭐 스티브 잡스는 폰팔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책팔이가 맞습니다. 그 데니엘 핑크의 말처럼 우린 또 무언가를 다 팔아요. 자기 자신을 팔잖아요.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이미지나 능력이나 무언가를 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폰팔이 하니까 좀 웃기네. 나는 스티브 잡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멋진 폰팔이었잖아요. 나도 그 정도로 폰팔이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를 실험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드려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똑똑해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너무 많은 정보 이 책의 부제가 그러니까 부제보다도 여기 밑에 책 여기 앞 밑에 설명이 더 좋거든요. 세상에는 헛소리가 넘쳐나고 우리가 그 속에 익사할 지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부제가 뭐냐면은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원제도 원래 컬링 불쉿이에요. 개소리 까기예요, 그냥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한국말 제목으로는 개소리 까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불쉿이 여러분 헛소리보다도 그냥 개소리예요. 개 잡소리 이런 거예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진짜 이 똑똑해지셨으면 특히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 경제 또 주식 요즘에 있잖아요. 주식이 화랑이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빠졌을 때 오는 내 피해가 있는데 요즘에는 돈이 걸리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똑똑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되게 커질 수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이 헛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교양으로서 이런 책 내용들을 습득하면 개인에게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격도 올라가고. 이 책은 제가 신박사 TV에서는 뭐라고 소개했었냐면은 필수 교양이 아니라 법적 의무 교양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다른 분이 다르게 말씀하셨어. 다른 분이 비슷하게. 아니라 포브스. 그렇지. 포브스지도 이게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이 개상한 뉴스에 시기에 뉴스와 소셜 미디어 분별력 있게 소비하고 싶은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논리적 비판 사고 능력을 탑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오닐 작가님은 그 교과 과정에 넣는다면 나는 환영할 것이다. 그냥 고수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뭐 40대, 50대여도 요 정도 논리적 사고 못하는 분들이 거의 뭐 9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 저랑 고 작가님은 나름 꽤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도 벌써 이 5개 중에 2개를 속았었잖아요, 우리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고 작가와 신박사의 사장님께서 여러분과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